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크고 작은 악재들을 딛고 코스피 지수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900선을 되찾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증시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중국의 증시 급락에 잠시 출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또한 출렁이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시장은 뭐 해외 중에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 하락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반등을 이어간 반등 소폭이지만 반등을 한 하루였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뭐 시장 자체가 안개 속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런지 하루에 보통 20, 30포인트의 변동성을 주는 그런 시장이 연일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태평양 건너가면 유럽 시장의 재정 위기설이 아직도 확대되느냐에 또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또 위쪽으로 보면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려고 대기하고 있고, 또 긴축, 중국에서는 또 추가적인 긴축, 금리 인상설이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전유, 좌우, 사방, 아래를 다 훑어봐도 지금 무엇이 하나 뚜렷하게 해결될 기고, 그러니까 조금만 위쪽으로 방향을 가해주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또 조그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도 급락하는 그런 장세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그동안 누적적으로 매도했던 선물이 한매가 한 1조 가까이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반등을 어떤 반전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자율성 반등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어제 아랫게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반등의 성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 현물 쪽에서는 그다지 크게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웹도덕이라고 해서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이라도 계속적으로 환매를 해서 연속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내일장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좌우 다 불확실성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저 자신도 사실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매매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이 이번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또 주말장에 설이긴 하지만 중국 증시의 어떤 금리 인상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투자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춰놓고 매매를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요. 그거를 기술적 분석상으로 차트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오늘 차트가 아니죠. 이 차트가 저번 주 화요일날 제가 나와서 그때가 마침 또 북한 리스크가 발발한 그날이었죠. 그래서 다음 날 증시 상황에서 내일은 갭 하락하더라도 꺼놓은 추세선 그대로 끊은 겁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중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날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갭 하락한 다음에 의외로 정말로 기관들의 어떤 연기금, 투신권의 매수를 해서 강하게 약보합선까지 올라오는 아주 좋은 형태를 보였는데 그 다음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도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도 보이고 이격적으로 좁힌 다음에 작게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또다시 북한의 어떤 그런 리스크,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급락을 했고 사실은 어제도 장 초반에는 11포인트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장 후반에는 2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달아서 약보합권에 마감한 장. 오늘도 장 아침장에는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오후장에 중국의 또 악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보합선까지 강보합선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 소폭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의 추세선 그대로 그놓고 지금 이어놓은 장이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래쪽에서 이어지는 어떤 추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실전 매매에서 대박 클럽을 이용해서 서울경제TV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오늘 장중에
고가권을 자세히 보시면 전에 음봉 떨어질 때 반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음봉 중심 돌파 지지법에서 중심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단기 반등으로 보거나 매도, 반등을 이용한 매도를 사용해라 라는 기법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음봉이죠. 음봉의 반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 형태로 마감했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이 라인을 회복해서 지지를 한다면 추세 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물론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 60일선을 없애놨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은 60일선 어제가 사실은 60일선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를 다른 자리였죠. 60일선이 깨진다면 결국은 이 작은 삼각 수렴형이 이탈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인 만큼 당분간은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고 화요일 순서죠.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문자뿐만이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세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GS건설과 기업은행 그리고 동국제강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GS건설과 기업은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과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보면 좋을지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까요? 예, 저번 주에 GS건설, 기업은행 각각 이제 대표주성이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뽑아서 그나마 수급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뭐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선전을 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이 종목도 그가적인 큰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GS건설부터 보시면 추천 당시에 내일 급락을 하게 되면 10만 원 아래쪽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중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20일선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GS건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장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시황 상황과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상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확실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GS건설뿐만 아닙니다. 모든 아주 강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현금 확보 차원에서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밑으로 밀려든다면 당연히 저번에 제시했던 우리 매매법 중에서 20일선이죠. 20일선이 종가상 이탈된다면 작은 큰 손절은 아니죠. 우리가 매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작은 손실로 임해주시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수익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20일선이 무너진다면 일단 손절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은행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죠. 기업은행도 은행업종이 그 다음에 괜찮았고 사실 기업은행도 추가적으로 장중에 주중에는 상당히 반등폭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기업은행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추천을 하고 저희가 매수를 안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매수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어제까지 아래까지죠. 3일 전까지는 그나마 참아볼 만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아졌죠. 수급이 안 좋아지고 지수도 변동성이 좀 있는 바람에 어제 오늘 3일 동안 음봉을 맞았는데 내일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은 장중에 반등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매수가는
16,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시고 60일선 올라오는 자리 거기가 16,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아주 짧게 60일선이 끌어진다면 16,000원에 손절을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16,000원이 종가상 이탈되거나 장중에도 16,000원이 이탈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가 박스권 흐름이 연장되거나 혹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작은 형태라도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상 16,600원 오늘 고가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익 실현, 현금 확보를 해주시고 시장을 좀 관망해보는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국제강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어제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국제강은 어떤가요? 자, 동국제강 역시 마찬가지죠. 저번 주에 추천드릴 때 개파락을 한다면 21선 부근에서는 한번 받아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3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뭐 역시 이 종목 북한 리스크 때문에 개파락을 했고 지수도 그랬지만 이 종목 역시 양봉 형태로 끝이 났죠. 그래서 장중에 3만 원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9,000원 중반대까지의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은 기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다소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어제의 두 번째 연봉을 감싸는 장악 형태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나마 앞쪽에 GS건설이나 기업은행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이나 수급적인 흐름이 그나마 좀 나아지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철강주 쪽의 흐름이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조금 살아나는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 아무리 수급이 좋고 좋아도 시장이 아래쪽 방향을 잡는다면 이 종목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올 때 배운 대로죠. 이쪽이죠. 종가상으로 전 고점이죠. 29,000원이죠. 29,000원을 어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역시 단기 목표가는 3만원 이상의 목표가를 갖고 보유를 하겠습니다만은 29,000원을 돌파 시도 안착을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냐 아니면 종목의 어떤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또 매매에 임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스님,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더욱더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식은 뭐 다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심리 싸움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묵지마 투자할 때는 정말로 은행주가 오르면 은행주가 다 오르고 증권주가 오르면 증권주가 다 상한가가 들어가고 이런 예전 이야기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 일반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네들을 이길 수가 없고 뭐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조차도 그 사람 우리 일반 투자자의 마음을 흔히 부처님 손바닥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고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올라오면 그 사람들은 매물화 될 텐데 당연히 흔들겠죠. 그런 흔드는 과정에서 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역시 나는 매매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물론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기본적 분석 다 좋지만 심리 싸움에서 지게 되면 뭐 웃기는 얘기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그러죠. 이미 50점을 잃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심리 자기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식 매매라고 봅니다. 네, 주식 매매에서 변치 않는 진리죠. 이렇게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오늘은 일목균형표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요 일목균형표 네. 강의하기 전에 심리법에서 몇 가지 상황은 제가 다른 말을 말드렸죠. 자, 주식 투자에서 제일 많이 작용하는 심리의 방법들이죠. 미련과 후회. 미련. 자,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많이 고민합니다. 살까? 살까?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머뭇거리죠. 그죠? 그러고 팔까? 못 가는데? 팔까? 하다가 머뭇거리다 보면 주가가 내려오면 자칫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 감성이 있죠. 후회. 그렇죠? 빨리 결정을 하면 빨리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게임에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미련과 후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흥분과 추격. 당연하죠. 개인 투자자들 살까? 그럴 때는 안 삽니다. 근데 그 종목이 실제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서 막 올라갈 때는 이게 정말 가는갑다 싶어서 삽니다. 그 매매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추격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상황이 좋아지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자칫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된다면 또 바로 후회라는 단어가 나겠죠. 이런 흥분과 추격. 이런 다음이 공포와 통해죠. 마찬가지죠. 내가 팔지 못한 자리에서 못 팔고 있다가 머뭇머뭇거리겠죠. 근데 주가가 점점 내려가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공포의 구간에 오면 수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흥분과 추격에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곧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 된다면 또다시 물밀듯이 후회가 흘러오겠죠. 이런 어떤 매매관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제가 이 얘기는 또 하면 길어지긴데 잠깐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15년 전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은 공부란 걸 본 안 했습니다. 그냥 남들 정보 믿고 돈만 있으면 된다 해서 누가 좋다 그러면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도 깡통을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물론 돈을 다 잃고 나서겠죠. 남은 거 없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주식시장에서 잘한다는 선배님을 한번 물어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선배님,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선배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그 기법을 안다 하더라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걸 네가 참아낼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식을 가장 매매할 때 좋은 기법이 뭡니까? 제일 간단한 겁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기법을 알아야 되고 비싸게 파는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깡통을 차고 많은 쪼달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법을 안다 하더라도 너는 싸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종목이 정말 비싸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 왜? 너 지금의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 내가 돌아왔을 때는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나 저나 다 같은 매매자니까 에이씨 돈 벌러 왔는데 기법 알러 왔는데 그딴 소리나 한다고 참 욕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난 그 다음에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에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승리합니다. 지금 장이 좀 불확실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는 또 좋은 장, 쉽게 매매해서 수익 나는 장이 또 옵니다. 그때 매매를 시작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삼성전자 있고 그 자리에 하이닉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불확실성 시장일 때마다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일목균형표에 관련한 내용까지 들어봐야겠죠? 예, 자, 이거 일목균형표라는 말씀을 한번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일목균형표가 뭐구나 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보조지표, 많은 수십 개의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MACD, 오실레이트, 엄청난 보조지표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보조지표는 그야말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 차트를 보조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보조지표 중에, 물론 일목균형표도 보조지표의 한 종류입니다만은,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고, 사실은, 일목균형표를 저도 여기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자기의 평생을 걸쳐서 일목균형표라는 거를 혼자 만든 것도 아니죠. 아르바이트, 동경대학교 학생들을 서서 각각의 시간 개념이냐, 수치를 뽑아서 만든 지표죠. 그거를 제가 이 어리석은 어스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목균형표는 투자자라면 한번 배워볼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아주 어려운 일목균형표 강의 내용을 하시면 아마 못 알아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석적인 애널리스트 아니고요. 저는 매매자이기 때문에 아주 일목균형표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실전 매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매법으로 찾는 기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목균형표를 아는 게 아니고요. 일목균형표를 이동평균선화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매매하는 차트에 적용시켜서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수에서 종목, 지수 다 마찬가지죠. 어디를 찾는 게 중요하다? 지지와 저항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기법들과 수많은 보조지표도 있겠죠. 이거를 일목균형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목균형표를
이동평균선안 매매 전략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일목균형표에는 몇 가지의 지표들, 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환선이라고 하죠. 일목균형표의 선들은 이동평균선 개념과는 좀 틀립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동한 평균선이죠. 5일을 이동한 평균선이 5일선이고 20일을 이동한 평균선이 20일선이죠. 이 평균선입니다. 근데 전환선은 국값인데요, 국값. 9일의 값인데 얘는 평균선이 아닙니다.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고가와 저가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마찬가지로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은 항상 9의 배수.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9 곱하기 2, 9 곱하기 3. 그래서 기준선은 26값입니다. 근데 이씨, 쟤 바보 아니야? 9 곱하기 3은 27이죠. 항상 일목균형표는 겹치는 숫자의 1을 뺍니다. 그래서 1을 뺀 26값이죠. 26값을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후행 스팬이라든지 어떤 구름대,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1과 2가 만들어지는 게 음양, 그 구름대가 매물대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되죠. 하고 후행 스팬은 뒤에 따라오는, 26값 뒤에 따라오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여러 가지의 일목균형표가 만들어 놓으면 일목균형표 자체만 깔아놔도 굉장히 차트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실제로 중요한 봉이나 선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런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무슨 것이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도 기준선도 이동평균선 개념과 똑같이 매매를 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냐 그러면 이동평균선에도 뭐가 있습니까?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데드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좋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나쁘다. 이런 개념이죠. 일목균형표도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가 되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개념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9값이든 26값이든 상관없이 그냥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동평균선에 접목을 시켜서 이게 그냥 5일선 개념이다. 이게 그냥 21선 개념이다. 이게 뭐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환선은 5일선 개념, 기준선은 21선 개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해보자. 그러면 정말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지지와 저항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리고 선 이론 배울 때 배운 거 있죠. 선은 각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다. 선이 각도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한 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강해지겠죠. 당연하죠. 이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도. 종목이 강한 종목은 전환선이나 기준선의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S라인입니다. 이렇게 곡선이죠. 근데 전환선과 기준선은 중심값 개념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쪽에서 방향이 없이 행보하면 선들은 수평구간이 됩니다. 수평구간.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곡선이 아닙니다. 참 직선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난 거 보고 여기서 모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종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자 이것만 쓸 거 같으면 차라리 일목균형표를 강의를 하지 왜 일목균형편을 이동평균선화해서 강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 종목에 따라서 이 사이에 이격률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뭘 하나 여야 됩니다. 뭘 였나 그러면 중심선을 하나 여야 됩니다. 중심. 그거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청자분한테 감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9값이고 여기가 26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21선을 여면 이게 폭값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왜? 9의 100값이기 때문에. 9의 100값. 그래서 어떤 혹자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제일 잘 맞는 선이 18입니다. 18. 9와 26의 중간값입니다. 18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발음하면 이게 억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18은 그냥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요게 국각과 26각의 중심을 흘러가는 선입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매수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또 강의할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죠. 볼린저 밴드가 상하폭의 중심을 가지고 중심이 지되면 올라가고 중심이 깨지거나 중심을 돌파 못하면 하락한다. 라는 이 기법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기법이죠. 이런 기법을 이쪽에 형상화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목균형표를 이동평균선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의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 개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활용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표는 보면 선이 몇 개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실제로 매매를 보면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도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구간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실전 사례의 예를 보시고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화한 이 일목균형표 실제 종목들의 사례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이라는 네. 차트죠. 두산이라는 네. 종목인데 두산이는 부연설문 안 드려도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3개의 지표밖에 없습니다. 선이.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5일선을 그냥 쉽게 말해서 5일선이라 씁시다. 5일선과.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21선을 한 21선인 기준선. 그리고 실제 이동평균선인 일단 18선, 그죠? 18일선이죠.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지표에는. 자, 그러면 기법 똑같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지금 2달 동안 강의를 했는데 실전 사례에 배우지 않았으면 쓸 필요가 없죠. 실전에 배웠으면 실전에서 뭐인데 요게 뭡니까? 2가지죠. 하나는 쌍바닥형인 패턴. 두 번째는 올라갈 때 두 번째 21선을 타는 위치.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나온 모양, 투도치 패턴. 여기 우리 배운 게 그대로 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을 탔죠. 당연히. 21선 탔으니까 탔죠. 그 이외의 주가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한동안 전환선 근처도 안 오고 올라갑니다. 계속. 전환선을 깨지 않고 올라갈 때가 굉장히 탄력이 강한 구간입니다. 왜? 전환선은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5일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이때 이동평균선인 5일선을 겹쳐놓으면요. 5일선은 깨졌다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자 입장에서 5일선 매매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 지표는 딱 3개밖에 없는데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달 가까운 20일 동안 상승을 합니다. 20일 동안. 한 번도 21선이 깨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란 걸 줍니다. 어디까지? 밑에 있는 기준선 근처까지. 그리고 여기서 자꾸 양봉이 나타나죠.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배웠죠? 쌍봉. 쌍봉이 나타나면 선 위의 패턴, 선하라 패턴 배웠죠? 선 위에서 쌍봉이 나타나면 선이 깨지지 않더라도 이미 예측으로 깨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먼저 실행한다. 실행은 뭡니까? 매도 대응한다. 정확하게 쌍봉 형태의 모양하고 모든 지표가 깨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선들도 뭐가 납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죠. 데드크로스가 날 경우에 보시다시피 계속 그 라인대가 올라올 때마다 뭐가 되더라? 저항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게 두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예전에는 많이 올라갔던 기법 중에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기법 적용 사례인데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죠. 여기. 모양이 올라갈 때 모양이 똑같죠. 타고 난 다음에 어디를 안 깬다? 이동평균선의 21선이 굉장히 생명성에서 중요하지만 이동평균선 하한 일목균형표도 빨간 선이 생명성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떨어지지만 빨간 선을 깨질 않습니다. 떨어지지만. 그리고 난 이유는 주가가 한 달 넘게 상승합니다. 여기 뭐 나왔습니까? 패턴 나왔죠, 패턴. 그러면 깨지죠. 깨지면 어디서 지지된다? 빨간 선 라인에서 지지되죠. 반등하지만
한 번에 못 갑니다. 2번 타야 됩니다. 눌려주고 또 올라가고 눌려주고 눌림목이죠. 지지 확인을 받고 다시 또 한 달 가까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쌍봉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면 되고, 지금은 잘 보십시오.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이 종목의 형태입니다. 내려와서 반등 시도할 때마다 지금 현재는 이 빨간 선에 뭐 받고 있다? 통과를 못하고 저항되고 있습니다. 지지되고 있던 선이 지지가 되면 지지선이 되지만 깨지면 그 선이 바로 뭐가 되나?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도 다시 추세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동평균선 한 빨간 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재매수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관망이죠. 왜? 21선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이런 개념화로 쉽게 차트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이 네. 시간이 되나요? 한 종목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제가 실패 사례 중에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네. 오스템 임플란트란 오스템 임플란트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위험관리성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종가상의 이 빨간 선 뭡니까? 기준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21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21선 올라오면 뭐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돌파 시도는 하지만 21선을 이틀 동안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파동은 이제는 전환선, 쉽게 말해서 전환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5일선마저 저항이 되면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제가 왜 오스템 임플란트를 뽑아왔나 싶으면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 지금 상에는 리스크 관리할 때도 이 종목의 지지장을 꼭 확인하고 내가 손절이라는 게 힘듭니다. 압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깨지면 어스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 지금이라도 내 종목이 혹시라도 이런 모양에 근접해 있다면 즉시 행동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도 한번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일목균형표를 이동평균선화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스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방송에 출연하지만 저는 없는 말이나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방송국 오기 전에 차트를 진짜 전 종목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시황상에서 시황도 지금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저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일 힘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무엇입니까? 갖고 있으면 제일 힘든 종목, 견디기 힘든 종목이죠. 현금이죠. 당분간 이렇게 방향성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이 살아나고 추세가 살아나면 그때 다시 얼마든지 좋은 종목 추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제 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위험한 주식시장에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추천주를 낱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혹시라도 장이 전환이 되고 추세가 전환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종목을 골라서 와야 되겠다는 걸 압니다만은 오늘은 정말로 제 실력이 부족한 탓으로 추천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내용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니까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50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을 7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은 25%인데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볼까요? 지금 대한항공 우리가 이제 금방 배운 기법대로 그대로 차트를 꺼놓고 보겠습니다. 본인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자리가 오히려 반등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게 명확하게 지표상 차트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반등 시도할 때 본인의 매수한 가격, 실제로는 그 가격보다 좀 높습니다만은 27,700원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21선 위치입니다. 21선치. 물론 주가가 빨리 반등을 못하면 21선도 쉽게 말하면 기준선이란데 내가 21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선도 하락적으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 혹시 내일이라도 반등을 강하게 한다면 72,7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반등 시 혹 물량 확보, 현금 확보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흐름이 좀 안 좋아져서 혹시라도 이 박스권의 저점, 쉽게 말해서 69,700원의 가격대, 이게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때마다 종가상으로는 이 자리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근 음봉을 맞아서도 이 자리를 깨트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시장 흐름이 안 좋아져서 대한항공이 69,700원이라는 종가상 음봉이 깨지게 된다면 아쉽지만 다음에 상승을 위해서라도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살펴봤고요. 이어서 SK컴즈 살펴보겠습니다. 81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K컴즈를 18,95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가 15,350원입니다. 예. 18,950원이라고요? 예. 18,950원이라 그러면 뭐 거의 19,000원 가격인데 두말은 안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반등 시에는 빨간 선에서 저기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빠졌는데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제가 손절 처리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하락폭이 좀 있는데 지금 이미 추세는 역배열화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봤을 때도 5일선, 18일선, 그리고 21선이 나란히 친구도 아닌데 나란히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올 때는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밖에 기다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항상 혹시라도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중간에 있는 선은 종합주가지수의 21선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21선과. 그러니까 이 세 선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락각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올라올 때 21선에 저항받는다면 쉽게 말해서 16,000원 중반대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 반이라도 현금 확보를 하시고 다음에 한참을 기다렸다가 반 팔아놨으니까 한참을 기다렸다가 패턴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지면 오히려 저점에서 나타나면 단가라도 낮출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심정을 더 잘합니다.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제가 손절하세요라고 해도 말이 쉽지 안 됩니다. 차라리 반등 시 반 정도는 매도 현금 확보를 하시고 나중에 잊어먹고 있다가 SK컴즈가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패턴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 파란 돈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판 돈 가지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미 손절은 늦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53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우증권을요 26,0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신데 손절가도 놓친 것 같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증권주 중에서는 그나마 대우증권이 그나마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요즘 증권주가 시장의 선두 종목도 아니고 예전처럼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작년이나 하면 보통 증권주가 12월 달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래가지고 12월 달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또 그거하고도 시장상이 좀 틀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미 비중 30%의 손절 단위를 이 종목 역시 놓쳤다고 봅니다. 놓쳤다고 보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량주라면 시장이 정말로 과거에 미래에 3천이 갈지 4천이 갈지 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좋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아까 SK컴즈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강하게 한다면 항상 주가는 하락하는 21선은 통과한다 해도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청자분 입장에서 손절하세요. 그래도 손절 못합니다. 이미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면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반등한다면 있는 종목에서 비중을 15% 정도 줄여가지고 반을 현금 확보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정배열 초기 구간
형태로 돌아서는 구간에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판 종목으로 다시 밑에서 사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놓는다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26,000원대는 중장기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올 때 반 정도는 현금만 해놓으시고 반등치 현금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한참 보지 마세요. 대우증권 봐봐야 하루 종일 쳐다봐야 눈만 아픕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는 흐름이 날 때 그때 쳐다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는 살만하겠다라는 건 차트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럼 지금 저번에 판 거 가지고 다시 사놓자 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070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율촌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3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율촌학이죠. 9,530원 가격이면 자, 요게 이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다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견점이긴 한데 밑에 보시면 역티장이죠. 역티장. 이거 도지입니다. 도지 형태의 모양을 하고 오늘 아마 이 종목 보나 안 보나 아마 5호장에 관리가 됐을 겁니다. 이런 차트는 대부분 5호장에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리가 된 종목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뭔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요. 이제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가 반등을 할 겁니다. 추가 반등을 할 때 추가 반등할 때 지금 빨간색 라인 보이는 위치 여기 딱 보면 보이시죠? 9,300원 초반대에 빨간 선이 딱 있습니다. 자, 내일 이 빨간 선을 갭으로 돌파해서 지지를 한다면 일단 그 빨간 선의 전 수평 구간 라인대, 그 라인대가 여기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요 라인대입니다. 거기가 9,450원 정도 됩니다. 요 라인대가 예전에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가 밑에서부터 하락하고 있는 18일선을 뚫고 올라올 때는 첫 번째는 21선, 두 번째는 과거의 21선이 수평 구간에 머물렀던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9,45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9,300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일단 물량을 줄여 놓으십시오. 근데 9,300원을 갭으로 돌파해서 지지받는다면 일단 9,45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물량을 반 줄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매매가 반 정도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전일 종가를 첫 번째 매도가로 본다. 그래서 반 정도 물량 죽여놨다가 9,260원 오늘 종가 라인입니다. 오늘 종가가 이탈된다 하면 역시 이 종목은 장중 21선을 돌파했을 뿐 조정을 받으러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빨리 물론 이익실은 아닙니다만은 익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하죠. 여기 밑에 보면 지지선이 있죠.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양봉의 반자리가 어디 위치다? 5일선 위치죠. 거기가 지지된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배웠으면 해봐야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이 네, 다음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웰크론을 330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4,15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신데 향후 전망도 부탁드렸습니다. 네. 웰크론은 향후 성장성은 있는 회사고요. 저도 웰크론을 예전에 추천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세 흐름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수급에 주체가 없었거든요. 웰크론은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올라왔던 것이 제로회에서 올라온 거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제로회에서 올랐고 오늘 사실은 뭐 물론 시장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은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때 매매법 아마 4,150원이면 오늘 자리에서 사신 건지 아니면 저번에 샀다가 밑으로 밀렸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매매법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윗꼬리의 반자리입니다. 도치 모양이 나왔을 때는 꼬리가 길면 항상 아래 꼬리는 반자리를 지지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고 윗꼬리는 저항 역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가지가 거의 4,000원 언저리 부근쯤 되는데 4,000원쯤 됩니다. 그 자리를 내일 종가상 돌파해서 안착을 못한다면
뭐 150원 정도의 손실이지요. 손실이지만 150원의 손실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손절도 매매기법의 하나입니다. 손절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주식시장에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4,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하지 못한다면 일단 전량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면 접근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뭐 차트는 바닥권에서 살아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꼭 한 번 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월크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간에 4,000원을 중심이죠. 올해의 중심입니다. 돌파 지지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전량 현금하시고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4,000원을 돌파한다면 일단 당연하죠. 오늘의 고점권이나 음봉 시가 자리죠. 그게 4,200원 자리, 250원쯤 되는데요. 그 자리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그 자리 돌파하면 당연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내일 당장은 4,000원이 무조건 기준가입니다. 돌파 지지 못하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세요. 개별주들은 잠깐 타이밍 놓치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락앤락 한번 살펴볼까요? 락앤락을 423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요. 41,593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총 200주를 갖고 계신데요. 가가 예. 상당히 또 높은 가격이시네요. 예. 오늘 종가가요. 37,850원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제가 자꾸 이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은 아니고요. 깨졌습니다. 깨지고 저항받고 있습니다. 저항받으면 무조건 밀립니다. 그냥 뭐 차트를 믿으세요. 어스를 믿든지 차트를 믿든지 믿으세요. 믿고요. 이거 반등하면요. 당연히 올라오면 제가 화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올라오면요. 또 빨간선 라인이 저항됩니다. 거기가 39,000원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빨리 못 올라오면 얘는 각도를 잡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39,000원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저점에서 양봉이 자꾸 뜬다는 거 봐서는 곧 반등 시도를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39,000원 물론 뭐 손실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뭐 이 정도 손실폭 감해하면 다음에 얼마든지 뭐 10% 정도의 손실은요 뭐 그냥 공짜라 그러면 그렇고 별로 노력 안 해도 다음에 장주 올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손실권이기 때문에요. 반등할 때는 39,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반이라도 현금화를 해주시고 이 종목 역시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다 현금화하세요 하면 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반 정도 현금화 해주시고요. 다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죠, 이날. 개파락 했는데 양봉이 뜬 날인데 요 구간 보면 전부 다 지지 역할을 했던 위치입니다. 여기는 저항 역할을 했죠. 당연히 이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때는요 손실폭이 더 크더라도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 물려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끌려나가면 마음고생, 몸고생, 정신고생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는 35,800원이 종가상 이탈된다면 일단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손절 처리를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39,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반 정도 이익 실현 해주시고 반 남은 물량도 마찬가지죠. 35,8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그 물량마저도 깨지게 된다면 당연히 손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